작년에는 다 갔는데 왜 저는 이제 안 되죠? 2025년 들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2024년 E2 임플로이 비자 심사는 정말 쉬웠어요.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은 있어요. 다만 미국 대사관의 심사 기준은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앤Co 강재 과장입니다. 오늘은 E2 임플로이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E2 임플로이 비자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미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회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E2 신분의 관리 기준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벌써 2,000명이 되었는데요. 다른 유명한 채널들에 비하면 아직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전화 주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열성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토마스앤코의 이상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앤엠코에서 E2 비자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 김예슬빛입니다. E2 임플로이 비자가 거절되는 많은 사유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에요. 일선에서 수옥을 하고 있는 김 변호사가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E2 임플로이 비자는 E2 인베스터 비자보다 훨씬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더 수월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 승인율만 봐도 금방 아실 텐데요. 하지만 기존의 E2 주재원으로 미국에 파견을 많이 보낸 후에 다시 보낼 때 또 문제가 많이 있었고, 특히 이 부분이 2025년 들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진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만 봐도 이 서류의 종류에 따라 이유가 뭔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기존에 미국에 파견된 E2 주재원들의 근황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페이를 잘 받고 있는지, 또 미국 현지인을 고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방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사실 승인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런 종류의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다면은 사실 거의 거절이 된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포스트 E2 그냥 E2 비자를 받고 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 관리 부재에서 생기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달 동안은 E2 주재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시고 난 후에 재신청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2023년, 2024년 E2 임플로이 비자 심사는 정말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 유학원, 많은 이런 관계된 회사들이 직접 E2 임플로이 수속을 하는 경우도 많았죠. 수입료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되니까. 그러나 2025년 되면서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은 있어요. 다만 2023년, 2024년에 쉽게 E2 임플로이 비자로 보내고 동일 회사가 또 E2로 직원을 보내려고 했을 때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진행했던 회사한테 사람을 보내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지금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맞네요. 그리고 또 고객분들이 작년에는 다 갔는데 왜 저는 이제 안 되죠? 이 전에 갔던 사람들은 나보다 경력도 짧고 나보다 직급도 낮은데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E2 임플로이 거절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원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죠. 요새 송대리가 비혼 비자 진행할 때 에스타로 80일씩 갔다 온 사람들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기억 나죠? 네, 옆에서 매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계약서나 이력서를 업데이트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해 보시라고 요청을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스타로 80일씩 2번 미국을 갔다 온 지원자가 E2 임플로이를 진행할 때 영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특히 이런 분들이 비혼 비자 신청을 해서 거절이 됐어요. 그리고 E2 임플로이 비자 신청을 할 때 영사는 이 사람은 무조건 미국으로 가려고만 하는구나. 그 전에 갔던 이스타로 간 부분도 이 사람이 정말 출장 정도의 그 미팅 정도로만 갔다 왔을까? 이렇다면은 사실 본사의 간부 임원들도
쉽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미국 대사관의 심사 기준은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지션 설정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법인장, 매니저 또는 슈퍼바이저, 관리직인지 또는 필수 기술직인지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도 상위에서 하위 직원이 없거나 아주 소수의 인원이거나 또는 TBD, to be decided라고 하는데 TBD로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관리하러 가겠다로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영사님들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절 이후에 저희한테 다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한국 회사가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는지,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미국의 현지인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지, 미국에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런 확신이 안 보이는 페티션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페티션에 E2 조건에 대한 이민법이나 이런 부분을 나열하기보다는 왜 한국 본사에 있는 직원이 미국을 왜 가야 되는지, 현지인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지, 이런 부분들이 영사분들이 쉽게 서류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페티션 서류의 형식이 있으니까 법적인 이민법 조항만 집어넣고 탭 서류를 맞췄을 때 영사분들이 페티션하고 탭 서류가 안 맞을 때는 이해 안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팩트가 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페티션 준비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E2 인플레이 거절되시는 분이 그럼 저는 L비자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새 곧잘 많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변호사가 정확히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E2 인플로이 비자의 거절률이 상승하면서 L비자가 더 쉽게 발급이 나온다라는 설들이 이민 커뮤니티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L비자는 미국 이민국 USCIS에 페티션을 제출하고 추가 서류 요청 시 그 내용과 함께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안내가 됩니다. 상황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지 이게 L비자가 더 쉽게 발급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L1A 관리자로 가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특히 L1B 비자는 E2 에센셜 워커보다 자격과 조건을 훨씬 더 꼼꼼히 보기 때문에 특수 기술자를 보낼 때는 E2 비자가 사실 더 쉽고 용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 비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점점 까다로워지는 E2 주재원 비자,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E2 인플로이 비자도 이제는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될 직원이 본사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미국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지사에 가서 할 일은 무엇인지 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직원이 꼭 가서 이 프로젝트나 이러한 어사이먼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을 잘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럼 서두에 저희가 언급했던 포스트 E2 또는 E2 신분의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하는 걸까요? 비자를 받고 나가 계신 회사나 개인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이제 미국 지사로 파견을 하실 회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처음 E2 비자를 받고 가셨을 때에 약속하셨던 그 목적대로 역할을 수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받기로 했던 급여를 잘 받고 있으신지, 수행하고 계시는 프로젝트에서 그 사업에서 원래 역할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관리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비자 신청에 정말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비자 심사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특히나 10월 1일부터는 비이민 비자 신청 시에 $250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비자의 목적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정책이 새롭게 발표되기도 했어요. 이것만 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회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정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